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이고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상인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딸보다 소중했던 며느리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준호와 딸 미란이 있습니다. 준호는 32살로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고 미란이는 29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3년 전 준호가 결혼하면서 데려온 며느리 윤정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첫 만남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준호가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며 데려온 윤정이는 작고 마른 체구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준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대부분 어른들을 어려워하거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데 윤정이는 달랐거든요.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아이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된 후 윤정이는 매일 아침 어머님 주무세요? 잘 주무셨어요? 라며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서 아침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야 하는 제 일정에 맞춰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윤정아,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지만 윤정이는 어머님, 저도 이 집 식구인데요. 당연한 일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시장 일로 지친 제 허리와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루 일과를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었죠. 제가 하루 장사가 어땠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무엇보다 제 기분이 어떤지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가게는 어땠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어깨가 많이 결리셨나 봐요. 우리 윤정이가 있어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윤정이는 늘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이 제게는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겨울철에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걸 알고 방에 전기장판을 새로 깔아주고 두꺼운 이불까지 새로 사다가 덮어주었어요. 여름에는 선풍기를 제 방 쪽으로 돌려놓고 시원한 보리차를 끓여 냉장고에 항상 채워두었습니다. 제가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는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며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고 챙겨주었죠. 당뇨 수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사 말을 듣고 나서는 단 음식 대신 과일을 깎아서 후식으로 내어주곤 했습니다. 이 작은 다세대 주택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새벽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아본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처음에는 너무 낡고 좁아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불편할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어머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저는 이 집을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자기 집 한 채 없이 사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옥분아,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그런 게 있어? 집 줘봤자 나중에 쫓겨날라. 그래도 자식이니까 괜찮겠지만 며느리 마음이 변하면 어쩔 건가? 집은 왜 벌써 줘? 너 나중에 갈 곳 없어. 하지만 윤정이는 달랐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윤정이가 제 손을 붙들고 울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살게요. 이 집은 명의는 저희 앞으로 돼 있지만 영원히 어머님 집이고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는 제 방을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남쪽 방으로 바꿔주고 새로운 붙박이장과 화장대까지 새로 사다가 들여놓아 주었습니다. 창문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국화 화분을 놓아주고 벽에는 예쁜 그림까지 걸어주었어요. 어머님 방이 제일 좋아야죠. 저희는 작은 방에서도 충분해요. 그런 며느리였기에 저는 윤정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친딸인 미란이보다 더 아끼고 챙겨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란이는 가끔 집에 와서 엄마는 맨날 새언니만 챙기네라고 투정을 부렸지만 저는 그냥 농담으로 넘겼어요. 미란아, 질투 내지 마라. 너도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윤정이처럼 잘해라. 아, 엄마도 참. 저도 엄마한테 잘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란이보다 윤정이가 훨씬 더 세심하고 정성스러웠어요. 미란이는 가끔 와서 용돈 달라고 하고 집에서 해준 밥 먹고 가는 정도였지만 윤정이는 매일 제 삶의 구석구석을 챙겨주었거든요. 윤정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며칠에 한 번씩 꼭 해주었습니다. 갈치조림, 김치찜, 된장찌개. 제가 한번 이거 맛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는 꼭 그 음식이 상에 올라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갈치가 싱싱한 게 많이 들어왔대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윤정아,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이런 것까지 언제 해?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무슨 무리예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명절에는 혼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제가 친정에 가져갈 음식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윤정아, 너 혼자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해? 라고 하면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곤 했죠. 심지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와서 죽을 끓여주고 약을 사다 주고 하루 종일 제 곁에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윤정아, 회사 일은 어떻게? 어머님, 회사 일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걱정 마세요. 그런 윤정이었기에 동네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옥분이 참 복 많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있어? 윤정이 같은 며느리 하나 우리 집에도 보내줬으면 좋겠네.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복 받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정이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다며 어머님, 마트 다녀올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치도 사오고 반찬 재료도 좀 사올게요. 라며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조심히 다녀와라. 길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걸어. 네, 어머님. 금방 다녀올게요.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그것이 윤정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며 윤정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돌아올 텐데 시간이 꽤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윤정이가 돌아온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119구급 대원들이 서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2명의 구급 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윤정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시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정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교통사고? 우리 윤정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구급대원이 급히 저를 부축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의식을? 그럼 많이 다친 건가요? 자세한 상황은 병원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가시죠.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 윤정이가, 그 착한 아이가 어떻게 된 걸까? 제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지만 의사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가족분이십니까?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뇌출혈과 내부 장기 손상이 심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라니.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가족분들이 오시면 마지막 인사라도. 의사의 말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연락을 받고 뛰어온 모양인지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윤정이가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응급실 앞 복도에서 윤정아, 윤정아 라며 부르짖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 뭐요? 그게 무슨.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 뿐이었죠.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에 미란이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미란아. 아직 수술 중이야. 미란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복도에서 윤정이의 무사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준호가 의사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정이는 그렇게 28의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윤정이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고 있으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방금까지도 어머님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라며 환하게 웃던 아이가 이렇게 차갑게 누워있다니. 윤정아, 윤정아. 엄마가 왔다. 일어나거라. 하지만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윤정이의 방을 바라보니 더욱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직도 그 아이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3일장으로 하자. 윤정이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해야 하고.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윤정이의 친정 부모님이 부산에서 급히 올라오셨는데 윤정이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통곡했어요. 어머니, 우리 윤정이가 왜 이렇게 일찍.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윤정이 아버지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우시더라고요. 딸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저도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 학창시절 친구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윤정이를 추도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했던 아이가 효부상을 받을 만한 며느리였는데, 하늘이 무심하시네요. 조문객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윤정이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윤정이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윤정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며 계속 사과하더군요. 윤정아, 마트에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그런 아들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윤정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란이도 장례식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새언니, 왜 이렇게 일찍 가요? 저랑 더 많은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라며 윤정이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란이의 반응에서 뭔가 어색한 점을 느꼈어요. 슬퍼하는 것은 맞는데 뭔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너무 의식적으로 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더욱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윤정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미영 씨라는 분이 저를 따로 불러내서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어머님, 혹시 윤정이가 요즘 뭔가 고민이 있으셨는지 아세요? 무슨 고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윤정이가 평소와 달리 많이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전화 받을 때도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전화? 누구한테서 온 전화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나면 항상 한숨을 깊게 쉬곤 했어요. 괜찮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만 하고. 마지막 며칠은 특히 더 그랬어요. 마지막 며칠이요? 네.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는 정말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도 많이 상했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것 같았고.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윤정이가 무슨 고민이 있었다는 걸까?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만 보여줬는데. 아니, 정말 그랬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마지막 며칠은 윤정이가 조금 조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동료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윤정이가 마지막에 어머님을 꼭 지켜드려야 하는데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머님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나를 지켜드려야 한다고? 무엇으로부터 날 지킨다는 걸까?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윤정이가 있을 때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마저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회사에 나가긴 하지만 퇴근하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밥이라도 먹어라. 엄마, 저는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윤정이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할게요. 아니다. 우리 윤정이 물건들을 엄마가 직접 정리해 주고 싶어. 마지막으로 윤정이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준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이의 방에 들어서니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옷장 안에 옷들, 책상 위에 다이어리. 아직도 윤정이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먼저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윤정이의 옷들은 하나같이 단정하고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색깔이나 비싼 옷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직장 여성이 입을 만한 깔끔한 옷들이었죠. 작년 겨울에 제가 사준 코트, 작년 생일에 준호가 선물한 원피스, 그리고 윤정이가 첫 월급 받아서 사다가 저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던 블라우스. 모든 옷에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이 옷 어때요? 너무 무난한가요? 윤정아, 내가 입으면 다 예뻐. 그런데 너무 비싸지는 않았지? 아니에요. 할인해서 샀어요.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안 뜯었어요. 그런 대화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나서 화장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윤정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서 화장품이 많지 않았어요. 기초 화장품과 간단한 색조 화장품 정도.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는데 화장품과 액세서리들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갈색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이었는데 그 표지가 많이 해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윤정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올해 초부터 적힌 글들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갈치조림을 맛있게 드셨다. 앞으로 자주 해드려야겠다.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정말 기쁘다. 어머님께서 내게 새로운 화장품을 사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점점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도 내게 용돈을 주셨다. 고맙긴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우리가 얼마나 더 어머님께 의존해야 할까? 무겁다고? 왜 마음이 무거웠던 걸까요? 더 읽어보니 더욱 이상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요즘 이상하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저를 피한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준호의 지갑에서 이상한 카드를 봤다. 온라인 게임 카드 같은데. 이게 뭘까? 물어봐야 하나. 그리고 며칠 뒤의 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님께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다. 도박. 우리 준호가 도박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아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온라인 카지노로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한다. 정확한 금액은 말해주지 않는다. 무서워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다. 준호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어머님 모르게 제 적금을 해지해서 줬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약속했지만 정말 마지막일까? 아가씨가 오늘 집에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피하는 것 같았다. 뭔가 준호와 상의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미란이까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가 저를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했다. 어머님 집을 팔자고 했다. 그 돈으로 준호는 빚을 갚고 미란이는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미란이가 제 집을 팔자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시지만 준호와 미란이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내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준호가 말했다.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할 거야. 하지만 정말 어머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집을 팔기 위한 핑계일까? 미란이는 더 직접적이었다. 이 집 팔면 오빠는 빚도 갚고 새 사업도 할 수 있고 나는 카페도 차릴 수 있어. 어머니는 좋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자식들이 저를 버리려 했다는 말인가요? 나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어머님은 내가 지켜드려야 한다. 어머님께서 이 집에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어머님을 사랑하는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우리 윤정이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군요. 하지만 일기의 내용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준호가 나를 협박하고 있다. 만약 내가 계속 반대하면 어머님께 내가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하겠다고 한다. 그럼 어머님께서 나를 싫어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란이는 더 무서웠다. 언니가 우리 계획을 방해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머니한테 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 말해줄 거야 라고 했다. 정말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제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윤정이가 이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더 강했다면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저 때문에 어머님이 힘든 일을 당하시게 될까 봐 무서워요. 더 이상 읽기가 힘들었지만 마지막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호가 오늘 정말 무서운 말을 했다. 윤정아,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올 거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너만 없으면 모든 게 쉬워지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미란이도 거들었다. 오빠 말이 맞아. 언니가 너무 고집이 세네. 언니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혹시 이들이 나한테 해를 가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요즘 둘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일기장의 마지막 글은 윤정이가 죽기 바로 전날에 쓴 것이었습니다.
내일 마트에 가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치를 사다 드려야겠다. 어머님께 맛있는 갈치 조림을 해드리고 싶다.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힘이 난다. 어머님, 제가 꼭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기장을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윤정이가 혼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제 자식들이었다니.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윤정이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더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소형 녹음기였는데 윤정이가 어떤 용도로 이걸 숨겨뒀을까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준호와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언니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해? 걔가 뭘 어떻게 하겠어? 계속 압박하면 결국 포기할 거야. 그런데 너무 완강한데? 어머니 앞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다른 방법이 뭔데? 윤정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 설마 오빠가 그런 생각까지. 농담이야. 하지만 정말 방해가 되면 뭔가 해야지. 엄마한테 윤정이가 나쁜 며느리라고 말하면 되잖아. 그게 통할까? 물론이지. 엄마는 나를 더 믿을 거야. 윤정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하면? 그럼 어머니가 윤정이를 싫어하게 되겠네? 그렇게 되면 윤정이는 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될 거야. 그럼 저절로 포기하겠지. 녹음기를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윤정이를 이렇게 모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빠, 진짜로 윤정이만 없으면 좋겠어. 너무 방해가 돼. 나도 그런 생각이야. 걔가 없었으면 벌써 집도 팔고 다 해결됐을 텐데.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긴. 사고라도 나면 좋겠는데. 사고? 응, 교통사고나. 뭐 그런 거 말야. 오빠, 그런 말 하면 안 돼. 농담이라고.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 저는 녹음기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윤정이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건 아닐까? 그 순간 이건 뭐지? 세상에.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며느리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증거가 있습니다. 일기장하고 녹음 테이프요. 30분 후 2명의 경찰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어요. 할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윤정이의 일기장과 녹음기를 경찰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정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그런데 제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윤정이가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까지. 할머니, 정말 심각한 내용이네요. 혹시 다른 증거는 더 없나요? 윤정이가 요즘 이상하게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준호와 미란이가 자주 만나서 뭔가 의논하는 걸 봤고요. 특히 사고 나기 며칠 전에는 윤정이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일기장과 녹음기를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윤정이의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해 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 자식들이 윤정이를 해쳤단 말인가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 윤정희 씨가 사고 나기 직전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화 통화요? 네. 그리고 그 시간에 준호 씨의 휴대폰에서 윤정희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또한 사고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준호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 회사에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후에 외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점점 의혹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준호 씨와 미란이 씨로부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계속 그렇게 나오면 어머니 앞에서 내 정체를 폭로하겠다. 우리 계획을 방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제 자식들이 윤정희를 괴롭혔던 거군요. 할머니, 이제 준호 씨와 미란이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주세요.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이틀 후 경찰은 준호와 미란이를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엄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이러세요?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점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란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저희를 신고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윤정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온라인 도박으로 2천만 원의 빚을 졌고 미란이는 카페 창업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려고 계획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윤정희가 끝까지 반대하자 결국 윤정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날 내가 윤정희한테 전화해서 마트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준호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윤정희가 건너올 때 차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란이는 뭘 했는데? 저는 그냥 오빠 계획에 동의했을 뿐이에요.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에요. 미란이도 결국 공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며느리를 죽이고 어머니 재산을 노린 폐륜 남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준호의 도박빚, 미란이의 사업 욕심,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계획, 윤정희의 반대, 그리고 결국 윤정희를 제거하려 했던 끔찍한 범행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외면하고 오직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가족의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판사의 말이었습니다. 윤정희의 일기장이 법정에서 읽혀질 때 방청석에서는 허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희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가 생생히 드러났거든요. 피해자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키려 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효심과 의로움의 표상이었습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미란이는 살인 방조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 자식은 모두 감옥에 가고 사랑하는 며느리는 하늘나라로 갔으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 큰 집에 저 혼자 있으니 무섭기도 했고요. 하지만 윤정희가 지켜준 이 집에서 윤정희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윤정희의 영정 앞에 매일 꽃을 바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정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날 지켜주려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동네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사는 게 불안할까 봐 자주 안부를 묻고 반찬도 나눠주고
옥분이 혼자 살기 힘들지.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런 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떠난 지 1년 후 저는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어요. 윤정이의 이름을 따서 윤정장학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윤정이 같은 착한 며느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란다. 윤정이 영정 앞에서 장학재단 설립 정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또한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윤정이가 저에게 해줬던 그 따뜻한 마음을 다른 분들께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윤정이 같은 며느리를 둔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께도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이런 말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2년이 지나고 준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윤정이와 엄마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미란이도 비슷한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새언니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용서해야 할까? 하지만 윤정이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윤정이 영정 앞에서 물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도 될까? 물론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행복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이의 친정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부인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제 적응했어요. 사부인 윤정이가 얼마나 사부인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친정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 자랑만 했어요. 정말요? 네. 우리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야. 내가 꼭 지켜드려야 해라고 늘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받은 선물들을 보물처럼 간직했거든요. 그날부터 윤정이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윤정이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윤정이 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오셔서 저와 함께 윤정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정이는 제게 친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 있어요. 반대로 제 친자식들은 저를 배신했죠. 둘째, 물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준호와 미란이는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효도는 단순히 돈을 주거나 비싼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걸요. 윤정이가 바로 그런 효도를 했습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윤정이는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윤정이가 남긴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이었어요. 저를 향한 진실한 사랑, 가족을 지키려는 의로운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이런 것들이 윤정이가 제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정이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봉사활동을 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윤정장학재단에서는 효심 깊은 며느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기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윤정이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주세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요. 매일 아침 윤정이 영정에 인사를 드리고 윤정이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고 장학재단 일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전보다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옥분이 정말 대단해. 그런 일을 당하고도 남을 도우며 살다니. 윤정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3년이 더 지나고 준호가 출소했습니다. 어제 준호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도박에 빠져서. 돈에 눈이 멀어서. 윤정이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윤정이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준호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네, 엄마.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그리고 윤정이한테도 사과해. 윤정이 영전에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라. 준호는 윤정이 영정 앞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떡해. 준호는 출소 후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지난주 윤정이 기일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 준호, 윤정이 부모님, 그리고 몇 분의 이웃들까지. 윤정이 영정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지키려 했던 이 가족이 다시 화합하고 있단다. 비록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너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 내가 보여준 효심과 의로움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겠어. 그리고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 편히 쉬렴. 그날 윤정이 영정 사진이 유독 환하게 보였어요. 마치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78입니다.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윤정이 사진에 인사를 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윤정이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윤정이 어머니와는 이제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함께 장 보러 가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윤정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부인 윤정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손주도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우리 윤정이가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윤정이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준호는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윤정이 영전에 꽃을 바치고 갑니다. 예전처럼 돈 타령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제 건강만 걱정해요. 윤정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윤정이의 죽음을 통해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고 물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윤정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매년 수십 명의 효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고요. 윤정이 같은 며느리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준호도 이제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윤정이를 기리며 살고 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서서히 가족의 의미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정이 영정 앞에서 말합니다. 윤정아, 내가 지키려 했던 이 가족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단다.
내가 보여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어. 고마워, 내 딸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 이제는 편히 쉬면서 우리를 지켜봐줘. 엄마가 내 이름으로 더 많은 좋은 일을 할게. 윤정이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확신하는 진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히 기억되고 전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의 지혜와 용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